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제가 14살 되던 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음식도 드시지 않았고 잠도 못 주무셨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이나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다정한 눈빛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도와주러 왔다며 자주 우리 집에 들렀어요. 음식을 가져오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잔일을 도와주었죠. 어느 날은 심지어 설거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저를 볼 때면 항상 너무 지나치게 오래 바라보았어요. 특히 제가 몸을 숙일 때면 더 심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의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었는데 그는 제 셔츠 속을 훔쳐보다가 제 눈을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또 어떤 날은 제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방에서 나오는데 그가 TV 리모컨을 찾는 척하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스치듯 훑었고 그제야 돌아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왠지 이상해.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 엄마가 오랜만에 웃게 됐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 뒤로도 불편한 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치마를 입고 몸을 숙이면 그 사람은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치마 입은 거 보니까 학생 같지 않네.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 척한지 그 사람의 몸이 제게 닿을 때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 눈빛도 매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5달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자라온 그 집에서, 특히 제 방에서 그 사람은 밤마다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마자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허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서윤아, 새 가족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 그를 밀쳐냈고 맨발로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을 통해 들이쳤고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더는 못 참겠어요. 엄마는 문을 열었고 내가 흠뻑 젖은 모습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야? 이번엔 무슨 거짓말을 지어냈니? 나는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 사람 정말 이상해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는 너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는 가족을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든지 아니면 이 집을 떠나 이 행복을 너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열에 시달릴 때 나를 안아주던 엄마가 이제는 등을 돌리고 빗속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나는 급히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지갑에 남은 몇 푼의 돈만 챙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8살인 내 동생 진아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에게도 그런 짓을 한다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윤이니? 여긴 왜 왔니?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20분 후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버지의 친동생 준호 삼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집에 오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뵙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삼촌이 조심스럽게 불렀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은 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고 씻기고 밥을 먹인 후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삼촌은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윤이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진아도 함께요. 저는 고인의 친동생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가 증언해 준다면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주먹을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늦은 오후 삼촌은 나를 데리고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진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섰고 엄마가 문을 열자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윤이, 또 왜 왔니?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삼촌이 나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진아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는 두려움의 집을 떠나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보호받지 못하고 진아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삼촌의 눈을 피하며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윤이가 집을 나간 건 버릇없게 굴고 새아버지를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형수님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삼촌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형수님이 증언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마는 건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이가 여기서 살 수 없다면 데려가세요. 하지만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경찰이든 법원이든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삼촌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마도 삼촌도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늦은 오후 준호 아저씨는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진아가 아직 살고 있는 그 오래된 집. 우리는 문 앞에 섰다.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다. 서윤이, 너 여긴 왜 온 거야?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준호 아저씨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아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아직 학원에 있는 모양이었다. 아저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는 두려움에 떠밀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제게 직접 했어요. 형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끝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다칠 수 있어요. 엄마는 아저씨의 눈을 피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요. 서윤이가 집을 나간 건 버릇없고 새아버지를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형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저씨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형수님은 이 아이의 엄마예요. 지켜줘야죠.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건조하게 웃었다. 난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못 살겠다면 그냥 데려가. 하지만 날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경찰이니 법원이니 그런 건 싫어. 아저씨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내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저씨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아빠의 남동생 준호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저씨는 학교 근처에 작은 방 하나를 빌려주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딱 그만한 공간이었다. 아저씨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매일 밤 짧은 문자가 왔다. 오늘은 괜찮았니? 그 한마디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처음엔 집중할 수 없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자주 잠에서 깼다. 하지만 조금씩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그 옛집 근처를 돌았다. 2층 창문 너머로 지나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끔은 엄마와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진아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그리고 나는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러 나는 서윤은 인천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내 일은 아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그 세계에 살며시 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건 내가 내 과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사죄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겨울 저녁,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에 전화가 울렸다. 후배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 고등학생 한 명이 보건실에 있어요.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었대요. 나는 바로 달려갔다. 보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진아였다. 내 여동생. 18살. 긴 머리가 헝클어져 얼굴 절반을 가리고 붉은 눈망울 아래 하얀 붕대가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10년 만에 재회.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진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진아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진아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언니, 그때 왜 나도 데려가지 않았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맺힐 만큼. 진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내가 중학생 때부터였어. 밤마다 내 방 문을 두드렸어.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는 내가 착각이라고 했어. 가족을 망치려는 거라고. 행복을 질투한다고 나는 진아를 내가 일하는 상담센터로 데려갔다. 임시보호권을 신청했다. 진아는 작은 방 하나를 갖게 되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있는 방, 튼튼한 문 잠금 장치도 있는 방. 다음 날 나는 엄마를 찾아갔다. 차가운 겨울 한복판, 작은 카페에서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책임을 묻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이번만큼은 증언해 주세요. 엄마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믿기 싫었을 뿐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지 기억나요? 진아가 얼마나 외쳤는지 기억나세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 가게 되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돼. 명예도 직장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을까? 그저 가족 하나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차갑게 말했다. 가족은 지키셨네요. 하지만 그 안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경찰은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태진은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내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밥도 잠도 늘 살펴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의 눈은 몰래 엄마를 향해 있었다. 증언을 거부한 엄마. 마치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듯한 눈빛.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흘렀다. 거의 한 달 후, 진아의 물건에서 나온 증거들, 그리고 의료 감정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 순간 그는 태도를 바꿨다. 신문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그땐 정신이 흐려져서 그만. 그리고 1심 재판.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나는 뒤에서 아버지의 묵주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는 그 오랜 어둠을 견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징역 12년. 의붓아버지는 법정 경위를 따라 연행되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진아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나는 이불을 살짝 당겨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는
다시는 누가 네 방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을 거야. 창밖으로 인천의 첫눈이 내렸다. 조용히, 그러나 모든 오래된 자국을 지우기에 충분할 만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